수청 들던 대감을 저주한 여종. 조선 중기 을사년의 음습한 바람은 유달리 차갑게 사람들의 목덜미를 핥히었습니다. 문정왕후의 동생 윤원영이 저지른 권력의 칼춤은 충신과 문신들을 모조리 희생양 삼아 피로 물들였습니다. 그의 유인숙 또한 억울한 누명을 쓰고 칼끝에 목숨을 잃고야 말았습니다. 사람들은 그저 또 하나의 사화라며 수군거렸지만 그의 무덤이 파헤쳐지고 목이 잘려 도성에 내걸렸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바람은 더욱 싸늘하게 느껴졌습니다. 그 바람결에 실려 무너져 내린 것은 그의 집안이었습니다. 남겨진 자식들은 죄인으로 몰려 차명을 당했고 기와지붕 아래 살던 여인들은 하루아침에 양반가의 안주인에서 남의 집 종년으로 내몰리고야 말았죠. 그리고 남은 노비들도 붙잡혀 팔려나갔는데 노비들 중 일부는 주인을 죽인 1등 공신 정순봉의 집으로 넘어가고야 말았습니다. 노비로 남아 살아남은 것이 축복인지 벌인지 유씨 집안의 노비들은 정순봉의 큰 저택 뒷마당에 무릎 꿇은 채 첫날 밤을 맞았습니다. 바람은 고요했으나 노비들의 등줄기는 식은땀으로 흠뻑 젖어 있었습니다. 내 녀석들, 눈에 눈물이 마를 날이 없구나. 죄라면 노비로 태어난 게 죄지. 장독대 곁에 기대선 중년의 내관이 노비들을 내려다보며 코웃음 쳤습니다. 잘 들어라. 이제 너희 주인은 정대감 마님이시다. 옛 주인 타령하는 놈들은 혀를 뽑아버릴 줄 알아라. 그 말에 몇몇 여종이 떨리는 숨을 죽였습니다. 그중 누군가는 고개를 떨군 채 손가락 마디를 꾹꾹 물어뜯었죠. 억장이 무너졌으나 내색할 수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한 여종만은 달랐습니다. 흰 옷고름을 가지런히 여민 채 고요히 무릎 꿇은 그녀는 흙먼지에 절어 눈가가 얼룩진 다른 노비들과는 사뭇 달랐습니다. 초라한 비녀 하나 꽂았을 뿐인데도 달빛을 머금은 듯 윤기가 감도는 검은 머리칼이 어깨 언저리를 은은히 덮고 있었습니다. 바짝 마른 입술에도 옅은 홍조가 돌았고 동그란 턱선과 맑게 빛나는 이마가 등잔불에 드러나자 마치 귀한 집 규수와도 같은 얼굴이 드러났습니다. 그녀의 눈매는 길고 또렷하여 허리를 굽힌 내관이 불쑥 들이댄 얼굴을 피하지 않고 고스란히 마주 삼켰습니다. 이년이 뭘 그리 웃는 것이냐? 갈라진 목소리가 낮게 깔렸습니다. 내관의 손등이 매서운 촛불 그림자를 떨치며 그녀의 턱끝을 쓸었습니다. 웃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새로운 주인을 모실 생각에 마음을 다시금 여미고 있었습니다. 내관은 코끝으로 비죽 웃음을 흘리더니 얕은 숨을 내쉬며 여종의 얼굴을 다시 훑어보았습니다. 참 요망한 계집이로구나. 그는 고개를 옆으로 비스듬히 돌렸다가 다시 낮게 웃었습니다. 전에 모시던 양반이 누구 손에 죽었는지 뻔히 알지 않느냐? 그 양반 목숨을 끊은 주인 집에 팔려와 무릎을 꿇었으면 고개는 바짝 받고 숨이나 붙이고 있는 게 상책일 텐데 오히려 새 주인님을 모실 생각뿐이라니. 웃기는 소리. 그런 귀한 말은 양반 때 깜빵마님이 쓰는 것이지 너 같은 종년이 입에 올릴 말이 아니다. 그는 마치 그녀의 이마를 손등으로 밀쳐버릴 듯 하다가 손끝만 허공에서 비틀며 허리춤에 다시 붙였습니다. 좋아, 어디 두고 보자. 그 여린 속이 어디까지 곰사 갔는지 새 주인님 댁에서도 똑똑히 보실 테니 말이야. 그 여종의 이름은 아무도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다만 사람들은 그녀를 꽃년이라는 별칭으로 불렀습니다. 꽃 같은 년의 줄임말이었는데 얼굴만 예뻐 주인의 눈길을 끈다고 붙여진 별칭이었습니다. 꽃년이는 참으로 바지런했습니다. 새벽이면 제일 먼저 일어나 물을 떠온 뒤 부엌으로 가서 아침밥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냇가로 나가 빨래를 한 뒤 행랑채 늙은 종들이 한숨 돌릴 즈음이면 대청마루에 앉아 대감의 손마사지를 하고는 했습니다. 참으로 얌전하고 싹싹한 년이야. 그 역적놈의 집안에서 데려온 종들 중에 가장 낫다니까. 정순봉의 부인은 입버릇처럼 꽃년이를 칭찬하곤 했습니다.
그리고 그런 말이 새어 나올수록 그녀를 보는 다른 노비들의 시선은 사나워졌습니다. 어느 날 저녁 마루 밑에 쭈그리고 앉아 숨죽여 밤참을 나누던 두 여종의 속삭임이 서늘한 바람결에 흘러나왔습니다. 저것은 틈만 나면 대감 어르신 옆에 꼭 붙어 앉아 꼬리친다니까? 그러게 말이야. 우리 옛 주인님 피눈물 흘려 죽은 게 누구 때문인데? 그 원형 집에 팔려와서도 꼬리 흔들고 있으니. 하, 우리가 무슨 죄야? 원수 집에서 종살이 하는 것도 서러운데 저런 것에 꼴사나운 짓거리까지 봐야 하니 말야. 그렇게 꽃년이에 대한 다른 노비들의 질투와 시기는 날이 갈수록 더해갔습니다. 반면 그와는 별개로 정순봉은 언제부턴가 틈만 나면 노비들의 표정을 살폈습니다. 자신이 누명을 씌워 역적으로 몰아죽인 가문에서 딸려온 노비들이었기에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하고자 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다른 노비들은 그를 어려워하거나 무서워하는 기색이 역력했는데 그녀 꽃년이만은 달랐습니다. 언제나 눈을 맞추어 주었고 허들의 일 하나도 허투루 하지 않았습니다. 자그마한 일에도 뭐가 그리 기쁜지 입을 가리며 웃는 게 썩 마음에 들었습니다. 아니, 솔직히 얼굴이 고왔기에 더욱 그리 느꼈는지도 모를 일이었습니다. 어느 날 대감은 술잔을 내려놓고 낮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오늘부터 해지고 나면 네 일 다 마치거든 내 방으로 들어오너라. 꽃년이는 손에 쥔 쟁반을 덜컥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네? 대감마님, 방으로 들라니요? 무슨 말씀이신지. 대감은 웃음을 거두고 눈길을 고추 세웠습니다. 말귀를 못 알아듣겠느냐. 밤마다 내 잠자리 시중을 들라는 말이다. 꽃년이의 얼굴이 순식간에 하얗게 질렸습니다. 마님께서 아시면 저를 가만두지 않으실 텐데요. 대감은 술기운이 오른 듯 코웃음을 쳤습니다. 하... 내가 그깟 마누라 눈치나 보고 살 것 같으냐? 이 집은 내 집이고 내 말이 곧 법이다. 누가 내 입에 토를 달아? 아무도 못해. 그러니 쓸데없는 소리 말고 오늘부터 침소로 들거라. 꽃년이는 떨리는 손으로 치맛자락을 그려주었습니다. 대감의 시선은 이미 그녀의 굽은 어깨를 따라 무겁게 내려앉아 있었습니다. 그날부터 꽃년이는 대감마님의 잠자리 시중까지 들게 되었습니다. 물론 마님은 그런 상황을 못마땅해 했지만 대감의 성질이 워낙 불같은지라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속으로 삭힐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게 매일 밤 꽃년이와 잠자리를 들고 나서 정순봉은 밤이면 밤마다 악몽에 시달렸습니다. 누군가 저승에서 걸어나와 그의 목을 조르는 사나운 꿈이었습니다. 처음엔 그저 노쇠한 탓이라 여겼으나 꿈속에서 뭔가가 그의 목덜미를 짓눌러 올 때마다 그는 깨어나 식은땀에 베개를 적셨습니다. 어느새 그의 곁을 차지한 꽃년이가 부드럽게 베개를 털어주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손끝으로 정순봉의 축축해진 이마를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악몽은 바람 같아 금세 흩어지오니 너무 염려 마시옵소서. 제가 옆에서 함께할 테니 편히 눈을 붙이시옵소서. 달빛이 문살 사이로 스며들어 그녀의 고운 눈매를 희미하게 비추었고 정순봉은 무겁게 눈을 감으며 숨을 고르려 애썼습니다. 하지만 그런 일이 반복되자 어느새 침전 안에는 그의 몸보신을 위한 한약 냄새로 가득해졌습니다. 허약해진 기를 달래기 위해 특별히 주문한 귀한 약재를 달인 냄새였죠. 하지만 정순봉의 몸은 이미 앙상하게 말라 뼈와 가죽만 남았고 숨소리는 약탕 냄새에 젖어 긴 시로라기처럼 붙었다 떨어질 정도였습니다. 그런 어느 날 밤이었습니다. 바람이 문틈을 파고들어 등잔 심지를 흔들었을 때 정순봉은 또다시 악몽을 꾸었다가 깨어났습니다. 그리고 식은땀을 닦을 새도 없이 참았던 숨을 토해내듯 긴 한숨을 내쉬고는 끝내 숨을 거두고 말았습니다. 그가 죽고 나자 밤이 새도록 곡소리가 마당을 뒤덮었습니다. 약탕기 수증기만이 가득했던 방은 향 연기로 자욱해졌고
남편을 잃은 부인은 축축한 이불자락을 붙잡고 떨리는 눈으로 벽을 바라보았습니다. 생전에도 가벼운 병 하나 없던 남정네가 밤마다 악몽에 시달리더니 저리 허망하게 숨이 끊어진 사실을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하여 며칠 뒤 몰래 무당을 불러들였습니다. 무당은 한동안 말없이 그의 방을 바라보다가 정순봉이 쓰던 이부자리로 다가갔습니다. 그러더니 다짜고짜 베개를 손끝으로 눌러보았습니다. 그녀는 베개에 꿰맨 끝자락을 살핀 뒤 갈라진 손톱으로 실밥을 한 올 뜯어냈습니다. 벽여 부스러기가 우수수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이 안에 들어있는 흉한 것이 대감을 누른 것이네. 무슨 말씀이십니까? 저 베개는 대감님이 아끼시던 여종이 매일같이 매만져드린 것이라 무척이나 깨끗할 터인데. 그러자 무당은 베개 속을 조금 더 헤집더니 벽여 속에 꼭꼭 감춰둔 것을 끄집어냈습니다. 희미한 달빛 아래 파랗게 변색된 사람의 손 모가지 하나가 드러났습니다. 부인의 입에서 짧은 비명이 터졌습니다. 이게 무엇이옵니까? 무당은 썩을 대로 썩어 문드러진 사람의 손을 조심스레 들어 부인 앞으로 내밀었습니다. 보아하니 이것은 전염병에 걸린 사람의 손이 분명하네. 병에 걸려 죽은 자의 신체는 저주를 옮기기에 간혹 자신이 싫어하는 사람의 머리맡에 두고는 하지. 그나저나 원 참 독한 연에게 걸렸구만. 자네 영감 말이야. 그럼 누가 이런 흉물을 우리 대감의 베개 밑에 넣었단 말입니까? 아까 말하지 않았나? 순한 눈으로 대감 곁을 지킨 종년에 대해 말이야. 부인의 두 눈이 벌겋게 충혈되었습니다. 설마, 아니, 그 계집이, 아니, 되옵니다. 그 아이만은 한사코 대감을 위하여 싸웁니다. 어찌 그런 일을? 무당은 한치의 눈길도 피하지 않고 말했습니다.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히는 법 아니겠나? 무당의 쉰 목소리가 사라지기도 전에 부인은 마른 무릎을 짚고 허둥지둥 몸을 일으켰습니다. 그 계집을 당장 불러오너라. 부엌에 있든 헛간에 있든 당장 찾아 내 앞에 데려다 놓거라. 하인 둘이 눈을 맞추고 머리를 조아린 채 마당 너머로 달려나갔습니다. 한참 뒤 얌전히 고개를 숙인 여종 하나가 문지방을 넘었습니다. 수심 어린 척도 두려운 기척도 없었습니다. 그 눈매는 마치 달빛같이 은은한 미소를 걸친 채였습니다. 마님, 부르셨사옵니까? 부인은 숨을 헐떡이며 손가락을 가리켰습니다. 그곳에는 파랗게 변색된 손모가지 하나가 떨어져 있었습니다. 이 더럽고 끔찍한 손모가지를 영감의 베개 속에 넣어둔 것이 내년짓이렸다. 여종은 살포시 고개를 돌려 파랗게 변색된 사람의 손모가지를 흘끗 내려다보았습니다. 그 눈가에 잠깐 스친 웃음기가 죽은 사람, 그것보다도 더 싸늘해 보였습니다. 마님께서는 이미 아시지 않습니까? 너 이 악독한 것, 내가 대감을, 그리도 자상하시던 대감을 내가 예, 제가 하였사옵니다. 어찌하여 그런 짓을 저질렀단 말이냐. 여종의 입가에 미약한 웃음기가 스치더니 서늘하게 식었습니다. 제가 모시던 옛 주인 어르신을 누가 죽였사옵니까? 그 억울한 시신을 부간 참시에 돌게 하고 남은 식솔들을 모조리 노비로 팔아버린 이가 누구이옵니까? 마님께서는 아시지 않습니까? 그 역모를 일으킨 가문의 복수를 갚겠다고 너같이 천한 종년이 감히 우리 영감을 저주했단 말이냐. 비록 소녀의 신분이 천한 노비라고는 하나 마음만은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20여 년을 넘게 그 집안 사람들과 같이 살았습니다. 그들은 어찌 생각했는지 모르지만 그곳은 제 보금자리요. 다른 사람들은 마치 가족과 다름없었습니다. 한데 그런 사람들을 장소를 제게서 빼앗아 가버렸지 않습니까? 이것을 어찌 가만두고 볼 수 있겠습니까? 개구리도 밟으면 꿈틀하는 법입니다. 이 인연이 어찌 그리 뻔뻔한 것이냐. 내년은 대체 죄책감이란 것을 갖고 있기나 한 것이냐.
없사옵니다.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저는 주인님께 배운 것을 그대로 실행한 것 뿐이옵니다. 그대로 돌려드린 것일 뿐이옵니다. 꽃년이는 고개를 낮게 숙였습니다. 마님, 원한이라는 것은 이리 독한 것이랍니다. 부인은 떨리는 손끝으로 꽃년이를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천년을 당장 끌어내요. 몽둥이로 내리쳐 죽여라. 저 흉한 년을 때려 죽이란 말이다. 그녀의 목소리가 문간을 넘어 울렸지만 노비들은 서로 눈치만 볼 뿐 감히 손을 대지 못했습니다. 부인은 발작하듯 다시 소리쳤습니다. 뭐들 하느냐? 내 말이 안 들리느냐? 전연을 당장! 그때였습니다. 저 멀리서 낮고 거친 걸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것은 부인의 장성한 아들이었는데 그는 도포자락을 바람에 흩날리며 문지방을 넘어서는 중이었습니다. 손에는 큰 몽둥이를 들고 말이죠. 어머니, 제가 하겠습니다. 그는 마당 끝까지 숨죽인 하인들을 쏘아본 뒤 두 손으로 몽둥이를 잡았습니다. 그러자 꽃년이는 눈길 한번 피하지 않고 인사를 건넸습니다. 도련님, 오셨습니까? 퍽!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아들의 몽둥이가 꽃년이의 머리에 내리 꽂혔습니다. 그리고 그 뒤로 몇 번이나 계속 쉴 새 없이 몽둥이를 내리쳤죠. 퍽, 퍽, 퍽. 마당에는 둔탁한 소리와 함께 사방팔방 흩뿌려진 피로 가득했습니다. 하지만 꽃년이는 비명을 지르지 않았습니다. 조그마한 신음소리조차 내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이를 꽉 깨문 채 사내가 내지르는 몽둥이를 온몸으로 받아들였던 것이었죠. 그리고 그것이 그 독한 여인의 마지막이었습니다. 피칠갑을 한 여인과 몸둥이로 그녀를 때려 죽인 사내의 모습을 지켜보던 무당은 고개를 돌려 낮게 중얼거렸습니다. 그대로 두었으면 원은 원으로 끝나 물러갔을 것을 저리 하면 또 다른 원한이 비처럼 남겠구나. 그리고 얼마 안가 무당의 말대로 또 다른 일이 벌어졌습니다. 여종이 맞아 죽어 산속에 버려진 뒤 며칠 후 부인은 밤마다 목이 졸리는 악몽에 시달렸습니다. 그녀의 남편이 매일 밤 꾸었던 악몽과 똑같았죠. 그리고 결과 역시 똑같았습니다. 그녀는 얼마 병들어 누웠고 며칠 뒤 숨을 거두고야 말았습니다. 그 아들 또한 그날 이후로 정신이 이상해졌습니다. 사람을 때려 죽인 죄책감 때문인지 아니면 원래 그런 성격이었는지 그는 날이 갈수록 악독해졌고 공부를 하지 않고 밖으로만 싸돌아다녔습니다. 그리고 매일같이 주색과 노름에 빠져 살다가 끝내 전 재산을 탕진하고 자취를 감추었죠. 그리하여 그 집안은 얼마 안가 폐가가 되었고 정씨 집안의 대는 거기서 끊기고 말았습니다. 오랜 시간이 흐른 뒤 마을 사람들은 가끔 폐가가 된 그 기와집을 지나가면서 이렇게 말하곤 했답니다. 여인의 하는 온유월의 서리보다 무섭다고 말이죠. 이상 야담설화였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감사합니다.